정신분석과 여성적 욕망의 윤리학, 한국 라칸 칼리지에서 주최하는 토요 정규 강좌 첫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앞으로 이어지게 될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인 수업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정신분석과 여성적 욕망의 윤리학이라는 수업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라칸학파의 정신분석이 어떻게 욕망에 관련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포지션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만 정신분석이라는 실천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주제를 골랐던 것인데요. 자, 이 수업은 사실상 한국 라칸 칼리지가 개교하면서 처음으로 선택했던 주제의 수업이기도 했고요. 자, 그 수업을 오늘 변주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왜 여성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혹은 왜 그런 성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법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욕망을 규정하고 그 욕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거나 주장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라칸학파의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트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사실 여전히 가부장적인 측면들이 강한 정신분석이었죠. 가부장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프로이트만 특별히 어떤 가부장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문명 자체가 가부장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문명 속에서 새로운 실천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을 가정하고 무의식을 통해서 인간의 주체성을 바라보려고 하는 프로이트의 새로운 실천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정신의학이 보여왔던, 혹은 문명 일반이 보여왔던 가부장적인 측면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이트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라칸은 초기에는 그런 모습을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칸의 이론이 전개됨에 따라서 라칸은 가부장적인 차원 혹은 상징계적인 차원으로부터 벗어나서 실제로 접근하는 그러한 이론적 여정을 이어나갔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라고 말해지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라는 라칸의 범주 구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자면 언어에 의해서 포착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언어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부분을 실제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실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언어라는 것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에 의해서 포착된다 혹은 포착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언어는 어떤 언어를 말하는가 하면 상징계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상징계의 언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해도 언어는, 즉 권력을 가진 모든 언어는 남성적인 언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모든 언어는 남성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문명은 남성들이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 남성 지배적 사회로부터 재료를 취하는 언어들은, 혹은 그러한 남성 지배적 사회를 지탱한 언어는 남성적 권력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치료에서 그러한 실제를, 즉 언어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증상으로서의 실제를 상징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프로이트의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말로써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말로서 설명해서 해소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치료의 근본적인 토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여성적 무의식, 히스테리적 무의식을 통해서 무의식에 접근했던 그런 업적을 남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징화에 의존하는, 즉 언어화에 의존하는 치료를 선호했다라는 의미에서는 가부장적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락강도 초기에는 그러한 면모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후기로 갈수록 실제가 강조되는 그러한 정신분석 실천의 변화들을 겪게 되죠. 우리 수업, 이 8주간의 수업에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한 언급이 제가 지금은 조금 그냥 그저 던지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좀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증상이라고 말해지는 것, 혹은 실제라고 말해지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갖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실제를 해소시키고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언어에 의해서 포착되지 않았던 증상을, 실제인 그것을 소멸시키고 다시 언어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 진행이 됐던 것이라면 락강은 실제를 강화하면서 실제를 통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상징계가 재구성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실제를 강조한다라는 것의 뜻은 기존에 존재하는 상징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상징계가 도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프로이트와 락강의 차이는 그런 의미에서 상당하다는 것이죠. 혹은 전혀 다른 정신분석이라고까지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락강은 도대체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명제를 반복해 왔는가? 물론 프로이트가 락강을 경이롭게 만든 건 사실이죠. 프로이트의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명의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체라는 것이 그 이전에는 통합된 하나의 존재라고 보았던 것인데 프로이트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말을 하는 와중에 말을 하는 주체가 아닌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주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나 자신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명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자와 같은 것이 그 분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죠. 초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요즘 들어 부각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인 것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남성들은 그 성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고통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을 때 여성은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분열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타자가 외부에서, 제가 여성이라면 나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때에는 자, 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그를 비난하고 고발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한 고통이 있겠지만 성폭력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함에 대한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가, 여성인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이 스스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를 스스로 비난하는 기이한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 고통이 훨씬 더 강력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성의 무의식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피해를 당한 자신이 있고 그것을 비난하는 초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초자는, 여성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존재하는 초자는 자기 자신을 비난할까요? 초자의 형상은 아버지를 본떠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의 초자 역시 남성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피해자를 비난하는 자기 자신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에요. 주체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 초자에 의해서 자신을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당한 외부적인 고통보다 내적인 고통을 더 심각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분열에 대한 이론들은 혹은 무의식에 대한 이론들은 프로이트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논의할 수도 없었을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업적은 대단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분석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암시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즉 분석가가 상징계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가, 내담자가 자신의 무의식이나 욕망이나 증상을 설명할 언어를 분석가가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은 어떤 의미에선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은 했지만, 즉 제가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말에 대한 설명을 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문명의 표면에 열어젖힌 그 구멍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은 균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균열을 냈고 서구 남성 중심적 문명의 표면에 균열과 구멍을 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더 이상 서구 중심의 남성 중심적 문명이 예전처럼 기능할 수는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구성해냈던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구멍이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서 다시 봉합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던 것의 논점은 프로이트의 이론, 지식의 체계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체계라는 것은 유한한 것이죠. 언젠간 폐기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지식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자체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것은 지식의 저장고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이트가 열어젖힌 구멍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구멍을 내고 다시 상징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상징계가 도래할 수 있도록 실천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락강이 자신의 이론적인 여정 속에서 보여주었던 중요한 논점은 결국 지식을 추구하는 정신분석이 아니라 실천을 추구하는 정신분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실제를 강조하는 정신분석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결국 실제라는 거, 르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더 리얼의 불어죠. 르헬, R-E-E-L이에요. 실제를 강조하는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간단한 의미로 다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공백을 강조하는 정신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9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르헬을 거꾸로 뒤집어서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R-E-E-L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L-E-E-R이 돼요. 리어가 되죠. 독일어로 리어가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공백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상징계에 구멍을 내면서 등장하는 증상을 강조한다는 뜻이고, 증상을 소멸시키거나 증상을 길들이거나 증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억압하고 있었던 상징계의 기둥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조합한다는 뜻인 것이죠. 그게 주체성이 재구성된다는 것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러한 방향성 속에서 제가 정신분석과 여성적 욕망의 윤리학이라는 수업을 기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성은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프로이트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되었던 것인데, 히스테리적인 구조라는 것은 공백을 탐닉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고, 공백을 탐닉한다는 것은 결국 질서를 몰락으로 이끄는 걸 탐닉한다는 뜻이죠. 질서를 흔드는 것을 욕망한다는 뜻이죠. 히스테리적인 구조가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락강이 여러 세미나에서 수도 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인 무의식을 발견한 것이 히스테리증자들로부터였다는 것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히스테리라는 것은 결국 상징계 내부에 출현하는 공백을
끝없이 봉합하려고 하는 강박증적 구조의 반대편에서 그 공박을 환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표현 쓰잖아요. 히스테리 부리지 말라. 상식적인 용어로 그런 표현 쓰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표현을 쓰나요? 질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내에서건 혹은 개인의 삶에서건 히스테리를 부린다라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질서를 흔든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정신분석에선, 특히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에선 그러한 히스테리적인 구조와 태도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혁명은 히스테리적인 사건과 함께 출현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분석, 특히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은 분석이 시작될 때 대체로 강박증적인 태도를 보이는 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런 태도를 보이죠. 누구나. 강박증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질서 안에서 행동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어떠한 질서이건. 그러한 질서 안에서 행동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내담자에게 히스테리화하는 과정을 제안하는 것이죠. 히스테리화한다는 것은 흔들리는 과정을 제안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흔들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들릴 준비가 보다 잘 돼 있는 주체가 바로 대체로 여성적 주체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PPT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진은 바로 프로이트는 아니지만 프로이트가 브로이어와 함께 썼던, 혼자 쓴 건 아니고 함께 썼던 히스테리 연구의 첫 번째 저서죠. 정신분석이 출연했던 첫 번째 저서인 것인데 거기에 등장했던 첫 번째 환자 안나 오의 사진인 것이고, 그 안나 오의 증상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열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안나 오라는 인물. 물론 프로이트를 비난하거나 프로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후의 학자들이 꽤 있죠. 그래서 안나 오와 같은 경우 특히 첫 번째 환자이고 프로이트가 치료되었다라고 공언했던 그러한 환자의 실제 삶은 결코 치료된 것이 아니다 라고 폭로하는 그러한 텍스트들이 꽤 많이 있죠. 정신분석을 비판하고 정신분석에 대해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학문적 흐름들이 있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 안나 오라는 인물, 브로이어의 환자였던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을 경험했던, 그래서 그 증상들을 히스테리적인 구조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던 이 프로이트의 텍스트의 주인공이, 첫 번째 주인공인 이 안나 오가 만약 치료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프로이트나 브로이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이 여성 환자의 증상이 소멸되었다는 뜻이에요. 프로이트는 여전히 그것을 치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안나 오라는 여성의 욕망은 브로이어라는 의사 혹은 프로이트라고 하는 의사의 지식에 동일시되는 결과로 이어졌겠죠. 그 의사가 말하는 모든 지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증상이. 그래서 자신을 소멸시킨 것이죠. 자, 일반적인 정신의학의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치료라고 불리우고 긍정적인 것으로 바라보아지지만, 락강적인 관점에서 수십 년이 지난 혹은 100년이 지난 락강적 관점에서 되돌아봤을 때는 그건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히스테리 환자의 증상이 소멸했다는 것은 히스테리 환자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차단당했다는 뜻이에요. 의사가 제공하는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의사가 이러한 삶이 올바른 삶이고 이러한 태도가 올바른 태도이고 이러한 일상이 올바른 일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그 지식 안으로 환자가 들어갔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락강적 관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소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 모든 지식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요? 문명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문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가부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은 근본적으로 가부장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정신의학은 더더욱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되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락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치료가 되지 않았죠. 프로이트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 환자는 치료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치료했어요. 그래서 독일어권에서 상당히 유명한, 잘 알려진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었죠. 그리고 결국은 1960년대에 그 공로를 인정받고 우표의 주인공으로 발행되기도 했었죠.
만약에 이 환자가 진짜 진정으로 치료가 되었더라면 그러한 이후의 삶의 여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혹은 라강파의 정신분석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히스테리는 치료되어야 할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체화되어야 할 방황의 여정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히스테리를 병으로 간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치료하고자 앞에 선 의사는 강박증에 사로잡힌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낙관적인 태도이죠. 모두가 다 환자라는 거예요. 누가 누굴 치료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보다 우위의 일상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가가 내담자와 마주할 때 첫 번째 태도가 바로 그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만 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나는 내담자보다 더 정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환자를 대하는 모든 정신치료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뭐 심리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서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의사가 여러분보다 정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이 더 병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자신이 내담자보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럼 치료를 하면 안 되겠구나, 분석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도 넌센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태도 자체가 이미 정상적인 어떤 삶이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취해지는 태도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상성이라는 지식을 내담자에게 선물하는 게 정신분석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아가서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만나게 되는 오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정신과 치료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이 우울증 약인데, 우울하면 무조건 물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약물을 처방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결코 그 우울증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약물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에 우리가 걸리는 이유는, 혹은 우울증이라는 것이 병이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부터, 즉 뇌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썼던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책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일인 것이기도 한데, 우울증이라는 것이 병으로 간주될 수 없는 이유는 우울증자는 진실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병자로 간주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울한 이유는 세상의 환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환상을 용모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 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울증자를 처방하려고 하고 약물을 처방하려고 하는 의사는 여전히 세상이 부여하는 환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자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결코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담이었지만 그러한 방식으로 히스테리증자는 치료되어야 할 질병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는 것. 그럼 뭔가? 증상에 떠밀려 방황하는 주체라는 거예요. 증상에 떠밀려 방황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그와 같은 히스테리증자의 방황이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멈추면 다시 상징계의 좌표로 들어와서 상징계의 지배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계가 그 주체에게 강제하는 다양한 현실 원칙의 담론들에 짓눌리게 되는 주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실 원칙이라는 건 도덕관념에 짓눌리는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신 정신분석가는 방황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황을 주체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방황의 여정 속에서 스스로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라강학의 정신분석은. 치료가 아니라 실천이에요. 실천. 함께 실천하는 것이죠. 분석가와 내담자가 함께 실천하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정치적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이와 같은 논점에 대해서 조금씩 암시를 해 나아가다가 1976년에 락강 사망하기 불과 몇 년 전이죠. 했던 세미나에서 증상과의 동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딱 한 번,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딱 한 번 사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증상과의 동일시라는 이 용어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죠.
증상과의 동일시. 그전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에서는 정신분석의 절차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체로 분석가와의 동일시였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나처럼 해봐야 라는 거예요.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나처럼 해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처럼 살아봐. 너는 좀 비정상이니까 정상인 나처럼 살아봐. 라는 암시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그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에 가보세요. 그럼 대체로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한 태도를 보여요. 암시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환자분께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좋지 않아요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정상적인 생각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당신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담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분석가와 동일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멀쩡하게 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나는 불행한데. 저 사람은 쾌락을 안정적으로 즐기고 있을 거야. 나는 우울한데. 라는 가정 속에서 의사와 만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렇다 해도 그러한 쾌락과 안정은 분석가나 의사가 가지고 있는 환상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짧은 기간 동안은 어떤 효과가 분명히 오는 건 사실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은. 의사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3, 4개월이 지나게 되면 배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일반적으로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가 취하는 태도는 뭐냐면 분석가를 바꾸죠. 의사를 바꿔요. 다른 아버지로 갈아타는 거예요. 동일시할 수 있는 다른 존재로 갈아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10년, 20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끝없는 소외의 반복인 것이죠. 자, 이건 방황의 반복이 아니라 종속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황의 여정을 정지시키는 대신, 정지시킬 수도 없고 정지시키는 대신 그 방황 속에서 주인공이 되고자 제안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석가와 동일시가 아니라 무엇과의 동일시인가? 증상과의 동일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증상을 분석가의 힘을 빌어서 제거하려는 태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증상과 함께 사는 태도로 보이는 것이고 증상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태도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락강 학파의 정신분석의 근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